8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국내 확진자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오늘 신규 확진자가 54명으로 17일 만에 다시 50명을 넘었습니다. 더구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매장 직원 등 19명이 지난 6일 모임을 가졌다가 오늘 오후 현재 최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고양시 교회에서 시작된 전파가 남대문 상가로 옮겨가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 깜깜이 감염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남대문 시장은 많으면 하루 평균 2에서 30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요 며칠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까만 천막을 가린 채 굳게 닫혀 있어 스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케네디 상가에서 10년째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 A씨는 힘들지만 상가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어. 거의 진짜 직원들은 공급도 못 받아서 매일 열기는 매일 여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예 그냥 지금 청소하고 너무 불 꺼놓으면 껌껌하니까 스산하니까는 나와서 불이라도 켜놓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사정은 다른 가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죽을 맛이요, 남대문하고.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 케네디 상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시장 방문객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교인으로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감염된 후 같은 상가 상인 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인들은 예민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상가발 집단 감염은 인근 300m쯤 떨어진 중앙상가 상인에게까지 전파됐습니다. 여기로 가지 말고 저 중앙상가로 가요. 다 음성 나왔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중앙상가가 지금 터졌으니까 중앙상가로 가요. 어제 중앙상가 상인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남대문 시장 내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상가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저녁 케네디 상가 확진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날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교회에서 남대문 시장 상가로 튄 집단 감염 불씨가 중앙상가로까지 번지자 확산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 비교적 소규모인 케네디 상가에 반해 중앙상가는 확진자가 발생한 C동에만 매장이 500곳이 넘는 등 대규모 상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남대문 시장 관련 접촉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한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유흥시설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인근 장소에 있던 분들에 대해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를 권유했지만 남대문 시장은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했을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며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검사는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장 근처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남대문 시장과 롯데리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 등 해외 입국자 검역뿐 아니라 국내 방역 체계에는 여전히 구멍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집단 감염의 선제적 차단이 절실합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대 의대 백순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부산항에 정박했던 이 러시아 선박, 또 이라크 근로자로 인한 감염 여파 등 이게 좀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지금 두 자릿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 상황이 지금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죠. 네. 즉 미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브라질
이와 같은 나라들이 아직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환자 수 자체보다도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들이 우리나라에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부 승선 검역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선원들로부터 감염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영도구 또는 해운대구에 그 여러 접촉자들이 생기면서 가족까지 감염이 되고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또 러시아 선원 이외에도 우리나라 한국 선장님도 한 분 감염이 되셨고 여기에 접촉자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해외 입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자가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가격리 이후에 나오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얘기가 나와서 조금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지금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 입국자가 부득이하게 뭐 업무적으로 이제 일이 있어서 사유서를 내게 되면 바로 뭐 회사에 투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허용된 합법적인 과정이긴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기는. 이 사유서를 면제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사관에 얘기를 해서 어떤 업무로 가고 이것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단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 검역당국에서 다시 한번 진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번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복기 내에 있을 때는 안 걸러질 수도 있어요. 즉 음성으로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양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은 할 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에서 어떤 급한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2주일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자가격리 면제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감염 경로가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체류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본인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즉 그 분의 윤리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지금 해외 입국자들 감염이 이렇게 좀 줄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방역 체계에 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들이 이미 해외에서 감염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애초 조치가 불가한 상황인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잡지를 못할 수는 있는데 입국한 후에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발증이 된다든지 즉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2주가 되었을 때도 격리 해제하기 하루 전에 13일째에 진단검사를 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14일 이내에서 감염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어도 14일 이후에 감염이 확인되고 지역사회에 전파된 경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가 진단검사 음성 의무서를 6개 국가하고 러시아의 선언에만 지금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방역을 더 이상 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또 국가 수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우리 검역당국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부하가 걸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입국자 수가 적은데 만약에 이 입국자 수가 유럽처럼 개방을 하게 되면은 즉 우리 14일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면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도 이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즉 자기 자신의 그
주거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격리, 네. 또 장기 체류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시설격리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바로 그 시설에 격리를 시키고 14일 기간이 지나면은 격리 해제를 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자가격리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에서부터 이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의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즉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중교통기관에서는 확실하게 격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역에 내렸을 때 그 역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은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때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네. 이 부분은 사각지대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을 하고 지역사회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위반이긴 하지만 네. 100%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각지대일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시설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가격리를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네. 반면에 해외로부터 입국하시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유학생, 주재원 같으신 분들은 자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소에서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이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감염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 안에서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런 지역사회 전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본인이 좀 잘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정부 차원의 이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뭐 좀 보완할 점이나 좀 개선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항만에서의 검역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또는 의료진 또 예산 문제, 장비 문제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또 검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접촉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갔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 지금 공항보다 항만 쪽에서의 노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이 부분들의 강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갑자기 닥친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지금 뭐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 사태 좀 향후 뭐 이제 앞으로 더 지켜야 하는 우리 수칙이나 뭐 정부 대책 같은 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5월 초에 있어서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는 한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올 여름철에 휴가가 끝날 때쯤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철의 휴가철에 있어서의 방역 수칙 또 휴가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잘 이 개인 위생 지키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즉 얼마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무증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올 여름 특히 방역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열심히 하셔야 올 가을에 학생들 등교도 하고 또 여러 우리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번 여름철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걸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입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취득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인데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심 씨의 형사재판은 당초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에 이어 국선 변호인도 사임계를 내고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로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이 오늘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은 내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형사 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이 오늘 정의연과 정대엽,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처음이고 윤 의원에 대해서는 세 번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